네.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한국경제고요. 한국경제신문이고. 자, 오늘은 좀 확 건너뛰겠습니다. 예. A12면 국제면인데요. 금리 인상 연기론에 한숨 돌린 미국 증시 땡땡땡. 이번엔 기업 실적 둔화 공포. 이런 또 헤드라인입니다. 이번 주에 3분기 어닝 시즌 시작. 우리나라도 그렇죠.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공포가 사라진 반면 미국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고용 등 경제 지표 부진으로 연내 금리 인상은 희박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면서 금융시장은 안정이 되고 있지만 실물 경기의 또 다른 바로미터 척도인 기업의 3분기 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가 하락과 달러화 강세, 중국 경기 둔화 등 글로벌 수요 부진이 미국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1200원대까지 갔었죠. 환율이 강달러 하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 비용 축소에 나서고 제로금리로 차입비용이란 건 돈 빌릴 때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 비용 말하는 거예요. 차입 비용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정체되는 상황에서도 이익률은 증가했지만 더 이상 이 같은 이익 짜내기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기업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급감하면서 S&P 500 기업의 실적 악화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경제가 극도의 침체를 보인 데다 달러와 강세 여파로 미국 9월 수출이 최근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무역 적자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미국 기업 성장세도 한계에 직면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 기업 주가도 금리 인상 우려보다는 실적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예, 그래 좀 읽어봤는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 이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그쪽으로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시라든가 이런 그런 시장은 좀 공포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점차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분기 실적이 아마 이번에 안 좋을 거다. 이게 또 이제 또 이런 악재가 나와가지고, 다시 또 공포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왜 그럼 미국 기업, 지금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기업들의 대부분의 3분기 실적이 왜 안 좋을 걸로 다 예상이 되냐.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강달러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달러 강세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죠. 다른 나라, 똑같은 제품의 경우. 그거하고, 가장 큰 게 이제 유가, 기름값이 너무 그동안 떨어져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랍니다. 원인인데, 예, 그래서 근데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제가 진토방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하거나 이렇게 어디에 투자할까,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 보실 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본을 등한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죠. 기업이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 성장성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S&P 500 지수가 연간 상승률이 2%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중국 경기도 둔화되고 강달러에다가 유가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3분기 실적이 6년 이래 최악으로 나올 것이다. 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좀 또 씁쓸하네요. 예. 그런 내용이고, 요거는 그냥 간단히, 더 이상 제가 짚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니까. 이제는 이 정도야. 어허, 우습구만 하고 이제, 한 방에 알아들으실 때도 됐죠.
예, 이어서 그 같은 면 A17면 국제면인데요. 그 밑에 보니까 또 이게 나왔어요. 오펙 그 석유 수출국 기구잖아요. 오펙 내년 석유 시장 수요 공급 균형 되찾을 것. 뭐 원유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로 지난 1년간 유가가 40% 가까이 떨어졌지만 내년에는 원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되찾을 것이라고 산유국 연합체인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오펙이 전망을 했다. 내년 3분기 2016년도죠. 내년 3분기쯤에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상당히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펙이 유가를 올리기 위해 감산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그래,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원자재 얘기가 나왔어요. 뭐 또 이런 머리 기사가 있어요. 가격 급락에도 생산 유지 땡땡땡 구리시장 치킨게임. 제가 오늘은 좀 뭐 느끼셨겠지만 좀 속도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스피디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쯤이야 우습잖아요. 이제 뭐 한 방에도 알아들으실 때도 되셨다고 저는 굳게 믿기 때문에 제가 봐서 그냥 웬만한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스피디하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그죠? 리오 틴토 등 대형 광산업체 감산하면 경쟁사 돕는 꼴. 그래서 이 원유랑 똑같아요. 원유도 그동안에 그 이제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가 기름값이 그렇게 그냥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미국의 세일 그 업체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시장 점유율 뺏기지 않겠다고 치킨 게임 해갖고 그동안 더 떨어진 거잖아요. 이 구리 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저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한 대형 구리 공급업체는 물량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답니다. 이 미친 인간들. 구리 시장에서도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리오 틴토와 BHP 빌리턴 등이 저비용을 무기로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리오 틴토는 2013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몽골 오유톨 뭐 이름이 있다고야. 오유톨고의 광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인 오유톨고의 노천 광산에서 낮은 비용으로 구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리오 틴토와 BHP 빌리턴 등은 고비용 구조의 경쟁사가 도산한 뒤, 즉 망한 뒤 부도나서 망해버린 뒤에 시장이 반등할 경우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공급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리 가격도 뭐 그냥 고점 되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원자재가 좀 다 이렇죠. 구리 가격이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났을까요? 또 중국 때문이야. 왜냐면 이제 구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구리를 제일 많이 수입해서 쓰는, 그러니까 가장 최대 수요처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뭐 저 모양이니, 수입을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로 구리를 그럼 어디 제일 많이 쓰냐? 뭐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 뭐 두루두루 다 쓰이죠. 다 쓰이는데, 뭐, 그냥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그 전선 있잖아요. 그 전선. 예? 전선의 피복 같은데 구리를 많이 써요. 예. 뭐 반도체도 많이 쓰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원유, 그 다음에 이거 구리. 그래서 근데 원유 구리뿐만이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신털남에서 짚어드리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그 기사 몇 번 났었죠. 그 글렌코어라는 그 기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 부도나게 생겼다. 왜? 원자재 값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래갖고 글렌코어가 이제 감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아이언 값이 갑자기 급등이 나갖고 고려 아이언 주가가 반짝하고 올랐죠. 예. 근데 또 원자재가 다 이래.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투방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좀 개인 사정으로 인해요. 예. 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웬만한 투자 얘기는 신털남 때 제가 가급적 안 할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좀 요거는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예, 그래서 제목을 좀 또 달아봤습니다. 긴급 예? 이멀전시 긴급 진투방.
정말 간만에 하네요. 오랜만에. 예. 긴급 진투방 그래서 예. 짧게 코너를 하나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지금 좀 장세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제 생각을 좀 곁들여서 예. 최대한 좀 간결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동안 너무 하도 안 해가지고 그거를 저도 입이 막 근질근질하고 이건 그러고 진심이에요. 제 목소리를 통해서 진심이 전달이 됐으면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많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꼭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 얘기를. 뭐냐면 지금 장세가요. 한마디로 제가 막 항상 신털람에서도 그렇고 눈을 강조해 왔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입니다. 아까 제가 신털람에서 오늘 짜심 국제면 금리 인상 연기론에 한숨 돌린 미국 증시 해드렸잖아요. 짧게. 근데 한숨 돌렸다고 여기는 지금 헤드라인에 써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 내재된 불안과 공포는 계속 도사리고 있고요. 저거는 한숨 돌린 게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게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고 묻힌 것 뿐입니다. 그냥. 뭐해? 올해 안에는 금리 인상 안 할래나 보다. 야, 이것 때문에 묻혀버린 거지. 그 내재된 불안과 공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숨 돌리긴 뭘 개뿔 한숨을 돌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물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제가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 올해 안에는 미국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올리는 거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그 생각엔 제가 변함이 없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고 안 올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현상에 휘둘리시면 안 되고요. 투자를 해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본질에 충실하시고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투자에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계속 손실만 납니다. 예, 꼭 명심하시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본질이 도대체 지금 뭐냐, 본질은 그거예요. 여전히 변동성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동성, 불확실성 아직도 그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 그럼 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아직도 제거가 안 되고 계속 살아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게 가장 큰 게 기준금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곧 올릴 텐데 또 한쪽에선 아니다, 안 올릴 거다. 또 한쪽에선 올릴 거다, 올해 안에. 아니다. 많이 싸웠죠. 말들이 많았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떡하지 막. 그것 때문에 그 변동성,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몇 번 또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번에 앨런 아줌마가 제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한국분과 외국분이 있죠. 예. 아시는 분은 다 아실게요. 한국분은 우리 최경환 경제부총리님, 외국분은 앨런 아줌마. 응?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냐? 물론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해버리는 바람에 불확실성과 변동성만 잔뜩 키워놨다고 제가 앨런 아줌마를 좀 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단계가 지난 것 같아. 이제 그 단계는 다 지나버렸고, 왜냐? 거의 안 올릴 거야,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는 이제 지났고, 그래서 이제는 앨런 아줌마를 욕하면 안 돼, 이제는. 지금의 그 변동성, 불확실성의 가장 큰 원인은요, 좀 복합적이에요. 예? 여러 가지 그 요인에 의한 복합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원인이 한 가지라면 비교적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아니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배배 꼬여 있어 갖고 그래요.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중국 경기 둔화도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상관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요. 다 연결, 도미노처럼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예? 지금 원자재가 문제인데, 원자재 중에서도 유가, 그리고 아까 제가 구리, 그것도 기사에서 언급을 했지만,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기름이겠죠, 기름. 유가인데, 기름값. 그 원자재가 저렇게 하염없이 추락하는 이유가, 물론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냐 안 올리냐 그것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없다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아셔야 될 게요. 그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또 뭐 스페셜 리포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원자재 펀드, 원자재 관련 ETF 한번 가입해 볼까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펀드 한번 들어볼까 원자재 펀드.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게시판에다 어떤 분이 글 올려주신 거에 제가 답글에도 썼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절대 지금 섣불리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원자재가 그럼 왜 저렇게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셔야 될 게 원자재는요. 미국 달러의 가치와 굉장히 그 뭐랄까 그 민감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달러의 가치가 막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요.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막 내려가 떨어지면 원자재 가격은 다시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전통적으로 미국 달러는 아직도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이야, 달러는. 왜? 미국이 망하겠어? 기축통화국인데 망할 일이 없어, 미국은 절대. 아직도 그런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원자재는 그 기름도 마찬가지지만 위험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 그래서 안전과 위험, 말뜻 자체가 서로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 위험해, 무서워 그래갖고 안전자산 쪽으로 다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수요가 느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은 별로 뭐 그래 크게 걱정할 때가 아닌데 지금은 괜찮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탐욕이 또 이제 슬슬 스물스물하면서 기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으로 또 돈이 몰리는 거야. 대표적인 게 원자재.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셔야 될 게, 내가 뭔가 원자재에 한번 관련해서 뭐 펀드가 됐건 뭐 ETF가 됐건 아니면 직접적인 뭐 개인이야 힘들겠지만 상품 투자가 됐건 원자재에다 한번 내가 돈을 투자를 한번 해볼까 그러실 때는 첫 번째 미국 달러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 그거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근데 보시면 지금 원자재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진두방에서도 그 몇 회차야 잠깐 뭐 했었지만 원자재의 반격이 시작되다 이래갖고 잠깐 했었죠. 1편, 2편으로 나눠서. 근데 그거를 누차 얘기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기름값을 포함해서 구리니 철광석이니 뭐 이런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원자재들의 가격이 이제는 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속된 말로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방송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제가 방송할 때. 길게 갖고 갈 생각하지 말고 방망이를 짧게 잡으세요. 그래서 그때 뭐 제가 롯데케미칼이니 금호석유화학이니 그래서 뭐 생각이 좀 있으신 분은 잠깐 돈 한번 넣었다 빼보세요 그랬죠. 방망이 짧게 잡으시라고 제가 분명히 거기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자재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그 당시에 제가 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원자재의 반격이 시작되다 이런 제목을 붙였다? 그 방송 내용 들어보시면 다 나오지만 거기서 제가 했던 말들이, 근데 그때 몇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미국의 예를 들면 원유 재고량이 뭐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럼 뭐 나이지리아의 송유관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잠깐이지만 한번 넣었다 빼보세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원자재가요, 예? 그 지금 뭐 유가도 지금 뭐 48달러 9달러 하면서 뭐 반등 나왔다 반등이다 이거는 반등이다 이러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왜 내가 그럼 잠깐 넣었다 빼보세요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 유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 빠져도 내가 진짜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말씀드렸죠.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올해 8월 24일날 38달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완전 바닥, 사상 최저가 38달러까지 내려갔다가 그 당시 제가 원자재 반격이 시작되다 그 방송 녹화 뜰 그 당시가 거기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스물스물 막 이제 올라오려고 폼을 잡을 때였어요. 일시적으로 조금 살짝 올랐었고. 응? 그럼 그때도 그렇죠. 그때도 왜 그럼 살짝 올랐을까? 응?
너무 많이 빠졌거든. 제가 몇 번 또 말씀드렸잖아요. 뭐 원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 하다못해 주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영원히 상승하고 또 반대로 영원히 계속 영원히 떨어지기만 하는 건 없습니다. 상승했으면은 하락이 있고 또 계속 떨어졌으면 다시 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간을 잘 하셔야 돼. 이게 진짜 만약에 계속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일시적으로 올랐네? 그럼 이게 진짜 대세 상승기, 흔히 말하는 거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어서 오른 건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빠져갖고 반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살짝 오른 건지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거에 현혹당하셔갖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요. 굉장히 위험해, 내가 봤을 때는. 특히 일반인 투자자분들. 지금 유가 올랐다, 뭐 반등 났다, 뭐, 막 떠들어 제끼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글쎄요, 저는 이걸 반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반등입니까? 그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일시적으로 잠깐 오른 것 뿐이야.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너무 많이 빠졌잖아.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너무 많이 지금 기름값이 너무 많이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작은 재료란 말 아시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은 재료 하나만 나와도요, 평소 같으면 그게 아무런 반응이 없을 텐데,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작은 재료 하나만 나도 그것이 호재가 됐건 악재가 됐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유가가. 다른 원자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시쳇말 하면 요동을 친다고, 지랄 발광을 떤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왜 우리가 미친년 널뛰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아우 저 미친년 널뛰듯 하네 막 이러잖아요. 지금 딱 그 짝이라니까. 예? 굉장히 지금 뭐 엄청 많은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가 하나만 놓고 봐도 그래요. 유가도 뭐 오펙에서 이제 감산을 할지도 모른다. 반면에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돼가지고 원유가 또 막 쏟아져 나올 거다. 그리고 미국에서 원유 수출 법안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곧 원유 수출을 이제 뭐 할 거다. 그럼 또 뭐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거기다 또 푸틴 아저씨 지금 시리아 또 거기 내전에 개입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중동 정세가 또 불안하다. 지금 그건 이제 유가가 다 뭐예요? 한쪽에서는 오른다에 대한 그 뭐랄까 재료고 반대쪽에서는 유가가 떨어진다. 더 빠질 것이다에 대한 재료죠. 아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돼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응? 미국에서 원유 수출을 다시 허용해서 원유 공급량이 막 늘었어. 그럼 당연히 유가는 떨어질 테고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이란 핵 협상이 타결이 되고 이란산 원유가 또 막 세계고 원유 시장에 막 쏟아져 나와. 그럼 유가는 또 빠지겠죠. 떨어지겠죠. 공급량이 느니까. 반면에 푸틴 아저씨가 또 우리 상남자야. 그분은 그냥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 아이스하키 하고 있고 막 승마 즐기고 사격 즐기고 상남자야 그냥. 푸틴 아저씨가 또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죠. 미사일 공격도 감행을 하고 막 지상군까지 막 파병한대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중동 정세가 불안하니까 그건 유가가 오를 수 있는 즉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재료예요, 아니면 하락할 수 있는 재료입니까? 그럼 반대로 거꾸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야. 근데 반면에 중국 경제는 여전히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 그럼 그건 또 뭐예요? 유가, 기름값이 떨어질 수 있는 재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딜이 짬뽕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요, 원자재 그 중에서도 유가만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뭐 거의 $50 근접에 접하고 뭐, 근데 다시 또 일시적으로 또 빠졌대, 살짝. 그러니까 그런 저는 이 단어,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요. 박스권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박스권이다. 근데 저도 지금 달리 뭐 표현할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서 내키지 않지만 그 박스권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유가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야. 예? 갇혀갖고 그 안에서 뭐 작든 크든 재료 하나만 나왔다면 급등했다가 또 반대로 또 꼬꾸라졌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누차 강조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네, 안 올리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장 큰 거는, 물론, 엄격히 말하면 다 연결이 돼 있죠.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에 따라서 원자재도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지거나 제자리에 정체돼서 횡보할 수도 있고,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론적으로 봤을 땐 미국의 기준금리 올리냐, 안 올리냐, 그것과 물론 연결은 돼 있지만, 군중심리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그랬지, 이제는 때가 지났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올리냐 내리냐, 시장의 대다수 참여자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그 관심의 강도 정도가 예전만 못해졌다고. 이제 본질을 보셔야죠. 핵심을 꿰뚫어 보시고.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자꾸 유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래요. 뭐,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개중에 일부를 보면은 뭐, 유가가 이제 상승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60달러까지도 돌파할 겁니다. 조만간에. 그러니까 뭐, 석유, 화학주로, 정유주를 다시 사셔야 됩니다. 뭐, 간혹 이런 분도 제가 좀 계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위험한 짓이고, 그거는 마치 그 폭탄을 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거야. 자살하려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그동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올해 12월 말, 연말까지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 봐야 뭐 2달하고 조금 더 남았잖아. 아니지, 엄격히 말하면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 12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저는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금리는 안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리 동결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그때까지는 지켜보시고, 하지 마세요, 글쎄,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절대 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겠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동결하거나. 더 내릴 일은 내가 보기에 거의 없고, 금리를 미국에서 올리든 그때 가서 동결을 하든 12월 달에 내가 그래도 나는 못 참겠어, 막 답답해 깝깝해 죽겠어, 몸이 근질거려, 나 투자하고 싶어, 막 그러면 그러시면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상관없이 그때 가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예? 왜냐? 이렇게 보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제 예상을 깨고 제 예상을 뒤엎고 결론만 내가 틀렸어. 틀렸다는 거는 뭐예요? 미국에서 앨런 아줌마가 이씨 나랑 상의도 없이 그냥 금리를 올려버렸네? 그럼 내가 틀린 게 되겠죠. 그죠? 금리를 올렸다면은 불확실성이 일단 1차적인 불확실성, 1차적인. 우선 불확실성의 한계는 해소가 된 거잖아, 일단. 금리를 올리면. 그것이 악재든 호재든. 그죠? 그죠? 불확실성이 하나는 해소가 된 거야. 제거가 됐어. 근데 만약에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되다 보니까 변동성도 많이 줄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예측과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제 예상대로 우리 앨런 아줌마가 그래 우리 신털남 님의 말씀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금리 안 올릴게요. 그랬어. 그죠? 금리를 안 올리잖아요. 안 올리면 그럼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또 근데 이거 참 위험한 발언인데 이거 함부로 장담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만큼 저 인간이 그만큼 자신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이쁘게 봐주세요. 뭐냐면 만약에 올해 12월 달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안 올렸어. 그럼 내년에도요, 한동안 금리 못 올릴 겁니다. 한동안 못 올릴 거야. 왜 그러냐? 이거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100% 제 생각인데요. 제가 이 얘기도 지난번에 한 번인가 두 번 했던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릴 거였으면 9월 달에 이미 올렸어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타이밍을 놓쳐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응? 금리를 근데 이번에 안 올렸다는 거죠. 동결을 했다는 거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서 그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꼭 음모론 때문만이 아니라, 안 올렸으면 이유가 있을 거란 거예요, 분명히. 제 추측대로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시아가 됐던 신흥국 몇 개 잡아뜨리려고, 그렇게
했든, 그죠? 안 올렸다는 거죠. 안 올렸는데, 안 올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 자기네 그 입장도 있는데, 그리고 올해 안에 기준금리 반드시 올릴 거라고 우리 앨런 아줌마가 몇 번 공식 석상에도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도 몇 번을 거쳐서 언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 구겨가면서 안 올렸다는 거지. 그죠? 안 올린 건지 못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론은 안 올렸잖아요. 그럼 뭔가 안 좋다는 얘기야 지금 상황이. 어? 그리고 아까 여기 그 국제면 신털남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 금리 인상 연기론에 한숨 돌린 미국 증시. 이번에는 기업 실적 둔화 공포. 그죠? 미국 기업들도 지금 안 좋아. 특히 에너지 기업들이 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유가 때문에. 뭐 저런 거를 좀 우리가 참고해 봐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도 만약에 안 올리면은 동결시켜 버리면은 한동안 못 올릴 거라는 거예요. 제 예감, 제 직관이 그렇습니다. 제 직관. 응?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못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응? 만약에 진짜 12월 달에도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12월 달에도 만약에 금리 안 올렸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동안 못 올립니다. 못 올리면 대부분의 그 시장 참여자들이 이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실망을 하겠죠. 아 뭐야 그동안 큰 소리 치더니 9월 달에도 안 올리더니 12월 달에도 또 안 올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말을 잘 안 믿겠죠 이제. 뭐야 쟤네 안 올릴 거야. 올리긴 뭘 올려. 또 한참 있다 올릴 거야. 괜찮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군중 심리가. 그러면 그때 원자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미국 달러 그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 원 환율로 보면 환율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뭐 팍팍 내리진 않겠지만 떨어지겠죠, 환율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해야죠.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변동성,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유가 40몇 달러에서 그 반등 난 거 보고 옳다구나 하고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미국에서 그 기준금리 관련해서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최소 그때까지는 지켜보기만 하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나름대로. 제 방송도 열심히 꾸준히 들으시면서 감을 잡으시고 아시겠지만 주식뿐만이 아니죠. 부동산이 됐건 뭐 채권이 됐건 뭐가 됐건 내가 어디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맥을 짚어낼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때까지만 좀 참으시고, 응? 그렇게 하시고 지켜보시고 나서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그때 가서 슬슬 이제 다시 투자 좀 해볼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원자재 시장도 제가 또 감히 단언하건데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갇혀서 일시적으로 급등 나왔다 또 일시적으로 급락 나왔다 다시 또 급등 나왔다 또 급락 나왔다 아주 그냥 지랄 예병을 떨 겁니다. 그런데 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예? 그래서 그렇고 이해하셨죠? 예? 왜 그 12월 달 FOMC 회의까지 최소한 그때까지만이라도 참으시라는지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웃기지만 나는 하루라도 주식을 들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난 못 사는 놈이야. 정 그러시면 또 뭐 제 말을 뭐 다 듣겠습니까? 또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분들까지도 다 아우르고 싶습니다. 예.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자, 그래서 정 그러시면, 저도 뭐 썩 내키진 않지만, 정 그러시면, 흔히 말하는 일단 첫 번째, 경기 민감주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주식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주, 정유주, 철강주, 조선주, 이런 거, 자동차 이런 거. 그런 거는 일단 피하세요. 왜 그런지 제가 이유 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변동성 최대다 지금.
불확실성 아직 살아있다. 제거 안 돼 있다. 그게 왜 이름을 그런 것들을 경기 민감주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민감하다 그 뜻 아시죠? 그 말 뜻 잘 아시잖아요. 민감하다, 예민하다.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휘둘린단 말이야. 주가가. 어?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절대 하지 마시고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한테. 아니 이 사람아 박스권 매매라는 것도 있잖아. 그 좋은 박스권 매매 이란 박스권 아니 박스권 안에서 주기적으로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다며. 그럼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예? 주먹 딱 쥐고 잘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급락 났다 그럼 그때 잽싸게 들어가갖고 급등 났다 그럼 잽싸게 팔고 이러면 될 거 아니냐. 박스권 매매하면 되지. 그게 투자하기도 쉽지 않아? 뭐 이렇게 또 헛소리를 저한테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분은 그냥 한 대 그냥 제가 뭐 패주고 싶습니다. 예. 여보세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은 그게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척척 되면은 타이밍 탁탁 맞춰서 매수 매도 타이밍 탁탁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맞춰서 하면은 예?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 나도 그럼 방송 안 해. 여기서 나도. 예? 나도 목 아프게 떠들면서 안 해. 그게 그렇게 쉬우면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가. 더구나 이렇게 변동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장세에서 그거는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매수 매도 그렇게 못 맞추면 타이밍 그렇게 절묘하게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예? 그래서 그거 피하시고 그건 그래도 굳이 하여튼 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 굳이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면 그 경기 민감률가 그러니까 원자재라든가 이런 거 뭐 금리 그다음에 이거 제가 통합해서 다 싸잡아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외부 환경 외부 환경에 노란하지 않는 그런 주식을 선택하세요. 그게 뭘까요? 제가 진투방에서 진투방 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참 코너를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트렌드 리포트 촉이란 코너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트렌드를 소개하는 그 코너였잖아요. 트렌드에 관련된 투자를 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가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구국의 심정으로 예? 제가 어젠가에 유성룡 얘기를 잠깐 했더니 우리 초코걸님께서 유성룡 얘기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럼 그 얘기를 제가 또 자신 있게 또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예? 선조에게 전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그죠? 이순신을 벌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순신은 충신이옵니다. 그런 유성룡의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해드리는 투자 기법은 트렌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트렌드. 예? 그래서 제가 트렌드 리포트 촉이란 걸 만들었고 그거는 외부 환경이 휘둘릴 일이 별로 없어요. 트렌드에 투자하는 기 때문에 어차피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이 받쳐준다고 그래요. 네, 또 끊겨버렸네. 한창 그냥 핏대 올리면서 그냥 핏대 올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딱 그런 기분이야. 여러분 경험하셨죠? 노래방에 이렇게 단체로 갔는데, 노래방에 단체로 가고, 예? 레이데! 그래서, 시스콘 있잖아, 시스콘. 남자들이 절대, 특히 여자 앞에서 부르지 말아야 할 노래, 넘버 3가 있죠. 응? 예, 3위가 저기래요, SG 워너비. 근데 걔네도 요즘 활동이 뜸하대? SG 워너비 노래 하지 말랍니다, 여자들이. 이유가, 그 좋은 노래 다 망쳐놓고 있다고. 그리고 2위가 임재범 씨 고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하지마. 재수없답니다. 그리고 1위가 스틸 하트라는 예? 헤비메탈 그룹이 부른 시스콘. 그냥 한마디로 그녀는 갔다 이거지. 그거 부르면 그녀 나간다? 레이데! 하는데, 누가 노래방 기가 확 꺼버린 거 있잖아요. 딱 그 기분이야, 지금. 예,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굳이 하시려면 트렌드에 투자하는 시장이 받쳐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원자재가 지금 좀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원자재는 기름만 있는 게 아니야. 아시겠지만, 철광석도 있고, 그죠? 구리, 그 다음 설탕, 원유, 다 원자재라고 봐야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철광석이 또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제가 신털란 기사에서 그 구리도 지금 치킨 게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철광석도 그래요. 보니까 철광석. 이게 그 철광석이 참고로 어느 나라가 유명한지 아세요? 그 호주가 철광석 수출로 유명하죠. 우리나라도 그 대부분 내가 알고 있기로 철광석을 호주에서 수입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계적인 3대 철광석으로 유명한 빅3 3대 업체가 있어요. 리오틴토, BHP, 빌리톤, 그리고 한 군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발레. 근데 얘네들이요, 철광석 가격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계속 광산에서 캐내고 있습니다. 예? 왜 얘네들은 또 이게 치킨 게임이지 뭐야. 또 경쟁업체 죽이려고. 얘네들은 어디 죽이려고. 인도 광산업자들 다 죽여버리려고 또 이러고 앉았어요. 예?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식이야, 지금. 그래서 원자재가 이제는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구나. 와, 이제 계속 오르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응? 박스권 안에서 요동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유, 대표적인 게 원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절대 좀 속지 마시고요. 응? 지금 함부로 괜히 멋모르고 막 들어갔다가 X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성룡의 심정으로 제가 정말 너무 걱정이 돼서, 걱정스러워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핏대를 올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한 진투방이었고요. 예. 조만간에 진투방은 꼭 다시 할 겁니다. 올해 안에. 예. 그때 좀 열심히 많이 좀 들어주세요. 예. 네. 다시 신털남으로 와서, 오늘은 좀 정신이 없네요. 그죠? 예. 그 A23면의 증권면에 보면요. 죽은 부서도 살려내는 증권사, 회사 돈 직접 굴려 수익 늘린다 이거예요. 자기 자본 운영 극대화. 보면 회사 돈을 자체적으로 굴려 추가 수익을 노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어디가? 국내 증권사들이. 예.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DB 대우증권은 2년 전 없앴던 프랍 트레이딩부, 말이 어렵네. 프랍 트레이딩부를 지난달 다시 설립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있답니다. 프랍 트레이딩은 고객의 자산이 아니라 증권사, 그러니까 지들이 갖고 있는 돈, 자기 돈, 회사 돈, 그거를 이용해서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또 좀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증권사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응? 아니, 고객 돈 맡아갖고, 펀드 팔고 막 이러더니, 금융상품도 팔고, 근데 왜 자기 돈을 갖고 왜 투자를 하는데? 그 비중을 점점 늘린대요. 그래서 새로 사람도 뽑고 지금. 예? 왜 그러겠습니까? 수익이 신통치 않고 마땅히 투자할 때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IB 부분이란 게 있어요. IB 부분. 증권업종 할 때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상세히 털어드리겠지만, 증권사들이 뭘 해서 먹고 사냐면요. 여러 가지 합니다. 펀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펀드 이런 것도 팔아서 먹고 살고, 응? 또 펀드 운영해갖고 수익 나면 거기서 또, 야,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수고비 좀 줘. 내가 네 돈 불려줬잖아. 그래서 그걸로도 보수라고 하죠. 그걸로도 먹고 살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이제 IB 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IB 부문. IB가 투자은행 얘기하는 거야, IB가. 인베스트먼트 뱅크인가? 인베스팅 뱅크인가? 그래요. 하여튼. 인베스트가 영어로 투자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투자은행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말로 바꾸면. 그래서 IB 부문인데, 이쪽에서 이제 수익이 늘지 않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 내용상으로 봐서. 그래서 자기 돈 갖고 굴린다는 건데, IB 부분에 대한 수익이 뭐냐면,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IPO라고 해서 기업 공개하잖아요. 예를 들면 비상장. 어떤 회사가 있는데 아직 상장을 안 시켰어. 코스닥이 됐건 코스피건. 근데 자기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갖고 상장을 이번에 시켜야 돼. 그러려면 일단은 전 단계로서 기업을 먼저 공개해야 됩니다. 기업 공개란 건 회사의 지금 재무 상태, 자산이 얼마가 있고, 그걸 다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할 때 증권사를 끼고 공개합니다. 예?
그때 증권사가 수수료를 받아먹어. 예. 그게 또 IB 부문의 수익이죠. 또는 유상증자인데 이번에 그러면 그 주관하는 그 주관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증권사들이 보통 하는데, 그럼 거기서 유상증자 그 해주고 또 수수료 받아먹고. 예? 뭐 또 뭐 채권을 발행한데 회사채죠. 회사채 발행한데 그러면 또 그거를 또 해주고 또 수수료 받아먹고. 또 M&A. 어느 기업이 어느 기업을 산대 또는 어느 기업을 자기를 판대 그 회사가 이번에 팔린대. 그럼 사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해주고 또 수수료 받아먹고. 뭐 대표적인 예만 몇 개 들어봤는데 그런 게 다 IB 부문에서 나오는 수익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요걸 많이 먹었던 게 과거에 왜 그래요? 이런 IB 부문 쪽은 별로 안 하고 브로커리지라고 그래갖고 그냥 맨 개미 새끼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개미들만 그냥 상대해갖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 주식 사고 팔면 거기다 돈 주잖아요. 예? 증권사에다가 돈 내잖아. 한번 사고 팔고 말 때, 한 번 사고 팔 때마다 그 수익을 많이 좀 챙겨갔죠. 그래서 요걸 많이 먹었죠. 브로커리지 영업만 한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 비중을 점점 줄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증권사들이 하여튼 그래서 이쪽 IB 부문에서도 수익이 별로 늘지가 않는 이유도 있답니다. 예? 예. 이렇게 자기 돈 굴려갖고 하려는 이유가. 근데 여기 그 신문 기사상엔 이런 거 하나 지적을 했어요.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3년도 자기자본 투자를 주 수익원으로 삼았던, 그렇죠. 한때 좀 시끄러웠죠, 이거. 시끄러운 게 아니라 망신이지, 망신, 개망신. 이게 뭐야? 수익원으로 삼았던 한맥투자증권은 한 번의 주문 실수로 파산하기도 했다. 주문을 한번 잘못 내가지고 파산했죠, 파산. 그거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 요즘에는 그 HTS를 넘어서서 이제는 MTS라고 그래갖고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주식 거래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때 그 정신 바짝 차리시고 주문 내셔야지 잘못해갖고 술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잠결에 이렇게 했다가 전문용어로 X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한맥투자증권도 한번 실수를 했죠, 이 직원이 그때. 그렇습니다. 뭐 그런 뭐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증권사 얘기고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그 A15면인데요. A15면. 예, 산업면이네요. 근데 이게 이게 기사 또 나왔네. 그 롯데 얘기 또 나왔어요.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나왔는데 이번엔 신동주 광윤사 이사직서 신동빈 해임할 것 이런 또 머릿기사. 이에 대해 롯데그룹 해임돼도 경영권 문제 없어. 내일 일본 광윤사 임시주주총회랍니다. 내일 14일 수요일 내일이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내일 일본 광윤사가 임시주주총회죠. 광윤사가 그 지배구조의 정점이 있긴 해요. 예. 정점이 있긴 한데 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반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세운 법인, 한국에다 법인 세웠대요. SDJ, 자기 그 이니셜 같아.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일본 도쿄의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 임시주주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안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요 안건이 뭐냐면,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아니다. 이후 신 회장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신동빈,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광윤사 그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자르겠다 이거죠. 응? 주주총회와 함께 광윤사의 이사회도 열린다. 이사회에서 신 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SDJ 코퍼레이션 측은 밝혔다. 그러니까 광윤사의 대표이사를 신동주 전 회장으로 앉히겠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게 내일 일본에서 이제 광윤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갖고 거기서 이제 자기 동생인 신동빈 지금 현재 롯데 그 회장이죠. 신동빈을 이사직에서 해임을 시켜 잘라버리고 광윤사의 대표이사를 신동주 씨가 하는 걸로 요렇게 내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렇게 할 거다. 뭐 그 기사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해봐야 뭐 의미가, 뭐 별 의미가 없네,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기사도 나왔는데요. 일본 롯데홀딩스가 굉장히 중요해. 일본 롯데홀딩스가 그 호텔 롯데, 한국의 그 롯데호텔 그 지분을 들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 회사들이 또 그 호텔 롯데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광윤사,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신동빈 지금 회장이 광윤사 이사해서 해임이 된다고 해도 이게 경영권에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광윤사의 대표이사를 신동주 전 회장의 대표이사가 되고, 그 동생인 신동빈 현재 롯데 회장은 그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고 한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신동주 전 회장이 광윤사를 장악하는 거죠. 그 이제 광윤사를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훌러당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 먹는다고 해서 그 롯데그룹의 그 경영권에는 아무 그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가장 물론 이제 지배구조상으로 봤을 때 가장 정점, 그러니까 맨 위 꼭대기에 있는 게 광윤사야. 근데 그건 비상장 회사, 거의 개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신격호 회장을 포함한 이 신격호 회장 일가, 그 집안인들이 거의 다 주식을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상장도 안 시켜놨다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지배구조의 정점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 밑에가 일본 롯데홀딩스고, 그 밑에가 호텔 롯데 이렇게 이어지고, 이제 호텔 롯데 그 밑에 뭐 롯데 쇼핑인가 그럴 거예요. 롯데 쇼핑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각 계열사들 쫙 이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일본 롯데홀딩스라는 거죠. 제가 말한 핵심은 사업 구조상으로 봤을 때 핵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롯데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지배 구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일본 롯데홀딩스인데,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동빈 전 회장이 일본에 비행기 타고 가서 제압싸게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이사회를. 그러니까 거기 이사들이 죄다 신동빈 회장 편이야, 지금.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려면 그 경영권을 다시 그 되찾아온다거나 이러려면 누가 신동주 전 회장 장남이, 그러려면 내가 봤을 때 일본 롯데홀딩스를 다시 찾아와야 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일본 롯데홀딩스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정적인 게 광윤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이 26%인가? 여기 기사에 있네. 나와 있네요. 28.1%밖에 안 돼. 그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신동주 그 전 회장 장남이 광윤사를 장악을 한다고 해도 일본 롯데홀딩스를 장악할 수는 없다. 왜? 지분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게 뭐 주가에 뭐 별 영향도 없을 것 같네. 뭐 이런 기사를 내고 그냥. 우리 그냥 그죠? 우리 그냥 투자자들이 그냥 이게 뭐야? 오잉 하고 그냥 눈이 그냥 띵 하고 그냥 튀어나올 정도 그런 기사를 좀 내줘야지. 쓸데없이 뭐 이런 기사를 내고, 그죠? 그죠? 예, 뭐 그 내용이 별것도 없는데 치워버려. 예.